안녕하십니까. 고주현 회계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초기의 증빙관리 중요성입니다. 이제 어떤 지출을 하고 어떤 증빙을 받아야 돼요? 라는 이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뭐 세금 계산서나 뭐 면세 같은 경우는 계산서,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발행하지 못하는 사업자도 있거든요. 제가 돈을 써더라도 뭐 그러면 영수증,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뭐 직불카드 영수증, 뭐 다양하죠. 어쨌든 그런 증빙을 잘 관리 안 하면 나중에 이제 장부에 반영할 때 문제가 되고 또 나중에 세무적으로 비용 처리할 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 관리 체계는 뭐 회사 내부에서 사업의 그 현황에 맞게 그 정비를 해야 되고요. 세무대리인하고도 잘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법상, 그러니까 회계상하고 세법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세법이라고 하는 거는 세금을 납부하는 어떠한 일련의 그 행정 절차 안에 있는 거고, 회계라는 거는 그 세금을 내기 위한 어떤 근거 서류를 위해서도 있지만, 사실은 그 회계라는 거는 예를 법인 같은 경우는 이미 정관에서 이제 회계기관과 어떤 행위를 할지 상법이나 또는 민법이나 그런 관련 법률에 이미 정해져 있는 그 근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회계는 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세법은 말 그대로 세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불일치가 있어요. 그 불일치를 세금 신고할 때 세법에 맞게 조정하는 걸 세무조정이라고 해서, 그거는 보통 이제 세무 대리인들 또는 회사도 직접 할 수는 있으니까 그런 과정이 거치게 되죠. 그래서 세법으로 가면, 세법은 이제 세금과 관련되고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그 자원이기 재원이기 때문에 법에서 그 가급적 이론을 없애려고 다 정해 놓죠. 그래서 경비를 쓰는 거는 당연히 아까 번 돈을 계산할 때 우리가 매출한 금액에서 쓴 돈, 그럼 썼다면 증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 증빙 없이 알아서 쓴 건 인정해 줄게라고 하면 당연히 다 이제 실제 지출한 가사용으로 지출하거나 또는 뭐 증빙이 없이 지출 통장에서 하더라도 실제 쓴 게 맞다고 주장하면은 인정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아예 지출을 했을 때 증빙을 잘 받아 놓으라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 증빙이란 것은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있고요. 거래명세서, 입금표. 그러니까 이 거래명세서, 입금표 같은 경우는 당사자 간에 이제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손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컴퓨터에서 양식으로 해서 출력할 수도 있고, 그거는 증빙이냐 아니냐, 증빙은 맞죠. 근데 법에서 얘기한 적격 증빙이 아니란 거죠. 근데 그 증빙도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적격 증빙을 안 받더라도 가산세를 내고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쨌든 증빙의 이 적격 증빙 아닌 증빙도 근거 서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격 증빙 이런 경우가 있고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간이 영수증 3만 원 이하 지출권은 이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근거 서류는 된다는 겁니다. 가급적 요즘은 뭐 신용카드라든지 뭐 온라인 결제도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신용카드처럼 그 시스템에 의해서 결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세청이 이렇게 정해놓은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그 세무행정관서에서 정해놓은 이유는 적격 증빙의 경우 보시면 다 이제 크로스 체킹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전산망에 의해서 정보가 오거나 또는 상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받은 자와 발행한 자 정보가 다 이제 우리 정부 기관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는 거는 인정을 해주는 흐름입니다. 현금 영수증도 당연히 이제 국세청의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증빙 관리를 잘 해야 되고, 3만 원 초과하는데 적격 증빙을 수치 안 하면 이제 가산세가 있고요. 뭐 이런 경우들, 뭐 버스 요금이나 대중교통 요금 뭐 그건 세금 계산서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지출 결의서를 잘 작성을 해야 되고,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은 인건비 신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근로자면 우리가 지출할 때 월급을 주면서 사대보험은 내고 원천징수도 내고, 그 다음에 이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소득을 지급했다는 걸 신고를 이제 국세청에 하게 돼 있거든요. 뭐 프리랜서는 어떻게 보면 근로자, 우리 회사 소속 근로자는 아니고 이제 외부의 어떤 동등한 관계에서 뭐 영업을 대신 해주는지 그런 분들은 또 사업소득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일용직, 아르바이트 이런 부분들 많이 이제 요즘 고민되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관련 대장이라든지 그 일한 사람의 실제 신분 확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증빙도 갖춰놔야 나중에 어떤 세무적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매입세 공제 쪽인 내용인데요. 그 매입세를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돈을 주고 세금 계산서를 받아도 오케이. 신용카드, 법인카드, 법인 기준으로 법인카드 결제해서 그 법인카드 매입 전표도 오케이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공제를 받으려면 이제 이런 경우를 해야 되고요. 뭐 좀 특이한 게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사업자 준비를 위해서 쓸 수 있잖아요. 비용을. 그때는 이제 대표자 개인 카드나 또 주민번호로, 대표자 주민번호로도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아 놓으면 사업자 등록 전이어도 공제가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되는 거고요. 뭐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또 적자가 나거나 또는 이 지출한 내역을 잘 이제 재무제표에 계산하기 위해서는 또는 이제 과세관청에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 당연히 신고해야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자산 매입했을 때는 이제 조기 환급이라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부가세 신고하는 기간 전이어도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이제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 사실은 우리 그런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그 개론을 정리한 책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다 외우면 끝이냐? 아닙니다. 이건 개론이고요. 세법에는 이 각각의 법에 또 이만한 책들이 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법이 어렵죠. 법도 많고 조항도 많고. 근데 우리 사업자분들은 뭐 그걸 다 공부할 필요 당연히 없고 사업에 집중하시는데 중요한 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알아놔야 될 것들을 알고, 왜냐하면 놓치면은 이제 페널티가 있거나 놓치면은 혜택을 못 받거나 그거를 모르고 있으면은 어떤 거래 관계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강의를 하는 거고 준비를 한 거고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서 직원을 뽑게 되면 이제 급여를 주게 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약간 그 주제 우리가 이제 창업 기업의 세무 관리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는 개념인데 이제 하도 이제 이 부분들이 많이 이제 고민이 되니까 이런 걸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노무 문제를 저희가 노무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노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무 관련 법령에 정해진 거 잘 이행을 하셔야 되고요. 뭐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해야 되고 근로계약서 서면이나 또는 전자계약을 당연히 써야 되고 근로계약 없이 그냥 사람을 채용해서 급여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줬다고 해도 계약서를 안 써도 과태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절차들을 잘 하시고 이거는 뭐 여기 써 있는 내용 외에도 여러분들이 각별히 요즘은 주의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노무 관련으로 그렇게 됩니다. 조금 더 이제 계속 인건비 관련으로 가면은 이제 어떤 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비과세 소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과세라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급여를 준다. 200만 원을 직원한테 준다. 그럼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이 있고 이제 근로자 부담금이 있고 사용자 부담금은 회사 돈을 내는 거고요. 회사 부담이죠. 근데 근로자 부담금은 그 급여에서 떼서 주는 거잖아요. 납부는 회사가 하지만 근로소득세 역시 그 2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를 해서 회사가 납부만 대신 해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부담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다 자기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그 법에는 그 근로자의 근로 편의를 위해서 특정한 항목에 대한 수당은 비과세라고 해서 이제
그 근로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내용이고요. 뭐 비과세 소득은 이제 우리 4대 보험 계산할 때도 그 보수 월액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되는 월급 그 기준에 이제 빠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각종 4대 보험이라고 일컫는 각종 보험료들, 연금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 율은 뭐 매년 바뀔 수도 있고 많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하셔서 하면 되고, 요즘은 뭐 다 그 4대 보험 통합징수 포털이라든지 무슨 뭐 EDI 시스템 이런 데 잘 나와 있고, 그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디테일한 걸 놓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챙기셔야 되고요. 일용직이나 이제 사업소득, 기타소득, 그다음 일용직, 이게 정규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건 약간 노무랑 섞이는 거긴 한데, 우리가 아르바이트, 계약직 이런 표현은 사실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쓰는 용어고요. 근로기준법에서는 또는 4대 보험 관련해서는 이제 근로자냐 아니냐, 근로자가 아니면 동등한 위치 또는 외부 사람인 거죠. 그래서 뭐 프리랜서가 될 수도 있고, 뭐 강의를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 강의를 해서 강의료를 받는데 제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소속된 근로자는 아니겠죠. 그러면은 뭐 기타 소득, 일시적인 소득으로 하는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거를 어쨌든 실무 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이미 아실 수도 있고 아셔야 될 거고, 근데 이제 사업주분들은 결국은 근로자면 4대 보험, 그리고 퇴직금 이런 걸 가는 거고, 내 근로자가 아닌, 내 직원이 아니고 외부 사람이면은 그게 일시적으로 뭐 강의를 맡기면 기타 소득이란 거구나. 또는 지속적으로 하면은 그냥 외부의 거래처가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업소득으로 할 수도 있고, 사업자면은 당연히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거래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근로자를 정의할 때 뭐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는 우리가 그냥 실무에서 쓰는 용어가 법률적으로 뭐 이제 60시간,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 4대 보험 대상이 되고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창업 세무 관리가 있는데요. 이제 정리를 해보면 법인과 개인에 대한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는 그 실체에 대한 이제 구분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등록하는 거 설명드렸고, 이제 돈을 벌었을 때 내는 소득세, 뭐 개인은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이런 게 있고요. 돈을 벌든 안 벌든 그 거래나 소비에 따른 이제 세금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부가가치세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창업기업이 챙겨야 될 뭐 매입세 공제를 위해서 어떤 적격 증명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 정도 강의 듣고 사실 실무에 적용하려면 또 이제 많은 궁금증이 생겨요. 아까 뭐 책을 보여드렸지만 2000페이지가 넘는 이 책도 가장 기본적인 건 담은 게 2000페이지고, 이거를 이제 결국은 이제 자체 기장을 하는 자체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부서가 있다면 그분들이 사실 열심히 또 세부적인 건 챙기셔야 되고, 외부에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님한테 이제 이런 기장 대리든 세무 대리를 맡기는 그런 사업자분들은 그런 분들이랑 상담 과정이라든지 교육을 잘 받으시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